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아직 나이도 꽤 젊어. 할 게 없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제가 이제 10학번이에요. 이제 10학번이니까 이제 대학교를 한 10년, 11년 전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 컴퓨터 관련 학과가 수능 점수에서 가장 낮았어요. 배치표상. 거의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학과가 사실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자과, 기계과, 뭐 화학공학과 뭐 그런 데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점수가 좀 낮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능을 좀 망했어요. 그때 제가 신중풀이를 걸려가지고 수능을 좀 망해서 사실 뭐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다시피 대학을 그냥 맞춰 가잖아요. 네, 점수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대학은 가기 싫어서 사실 점수 맞춰서 간 게 좀 있어요. 학부 때는 이제 뭐 포괄적으로 배웠어요. 이것저것 포괄적으로 배웠는데 사실은 이제 적성이 크게 잘 맞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었고 학점도 잘 나왔던 게 통계학, 데이터 관련한 이제 수업, 뭐 알고리즘 관련한 수업 이런 수업들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들은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고민하다가 좀 더 내 전문성을 키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석사에 진학을 했는데 석사 진학을 할 때 그런 이제 통계, 데이터 이런 거 하는 랩스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가 이제 2014년이었는데 사실 2014년만 하더라도 빅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국내에 별로 없었어요. 예. 책도 뭐 빅데이터 치면은 뭐 교보문고 치면은 한 2권 나왔나? 거의 없었고 저도 사실 빅데이터라는 거 잘 몰랐고 저는 그냥 데이터, 뭐 통계, 알고리즘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석사를 하게 된 거죠. 석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2016년에 이세돌 알파고 그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정말 국내에서 대두가 됐었고 제가 공부했던 게 또 빅데이터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파고들었죠. 그래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도 일부러 저는 이제 중소기업에 갔어요. 일부러 이제 중소기업 빅데이터 연구하는 중소기업에 가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박사도 진학을 할 때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그런 학과로 이제 진학을 해서 박사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많이 할 때는 정말 하루에 7시간 이상 항상 공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적성에도 맞았고 좀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은 저는 이게 이렇게 뜰지 모르고 그냥 제가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문과는 못하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문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할 줄 알아야 돼요. 미적분이랑 벡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뭐 수학의 정석에서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고요. 그냥 미적분이랑 벡터의 개념만 알면 돼요. 왜냐면 개념만 알면은 실제 어떤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이런 적분이랑 벡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 공부할 너무 하나하나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가능해요. 크게 막 이해가 안 되거나 머리가 딸려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쉽지는 않다. 네. 우선은 만약에 이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약간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할 것도 분야가 다양하고 최신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계속 봐야 돼요. 최신 논문들을 보면서 계속 최신 알고리즘들을 익혀야 되는데 내가 뭐 책 읽기 싫어하고 논문 보기 싫어하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논문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에도 좀 익숙해야 되고 공부 같은 경우에도 좀 다방면을 알아야 돼요. 뭐 수학, 통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게 경영학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되는 도메인이 산업 도메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 도메인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경영학적인 그런 좀 이해가 좀 필요가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문이과를 좀 아우르는 그런 융복합 인재여야 되고 공부도 즐겨야 되고 그런 인재가 돼야 되는데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신에 너무 그걸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통계학을 정말 우리가 수학과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증명이나 유도 과정을 하나하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는 흘러간다. 이해만 하는 정도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산은 다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분야를 항상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그거를 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제 학원이나 보통 이제 학원을 많이 가더라고. 학원이나 뭐 학교 수업도 사실은 뭐 한 학기에 15주, 16주잖아요. 그 하루에 3시간씩 들어가지고 하면은 뭐 사실은 수업 듣는 그 시간 자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첫 주 뭐 오리엔테이션 빼면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모든 그 속성으로 그거를
배우다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그냥 알고리즘,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익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 프로젝트 산업 도메인, 그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라서 응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갖다 배운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당연히 안 돼요. 뭔가 내가 생각해가지고 변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응용력, 사고력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학원에서 배운 것만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과 응용력을 길러서 새로운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코딩을 예전과 바꿔서 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선은 뭐 제가 책에다 쓴 가이드는 아예 이제 로드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를 해준 거고,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특정 분야의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좀 두꺼운 책을 샀어요.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보통 이제 그건 아마존닷컴에서 원서로 구매해야 돼요. 두꺼운 책을 사서 그 책으로 그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코딩으로 구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한국어로 된 파이썬 코딩으로 된 그런 코딩 책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 이제 코딩으로 구현해봤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히고요. 그런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많이 이제 읽었어요. 저는 논문을 읽다 보면은 좀 최신 트렌드나 아니면 좀 새로운 방법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뭐 보조적으로 그런 코세라 이런 데 가면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유수 명문 대학들의 이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거의 무료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영문 자막 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이제 꽤 가끔씩 들었고, 논문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유명한 논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블로그 같은 데 정리를 해둬요. 좀 쉽게. 그래서 그런 블로그도 좀 참조를 했었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강의를 올려놓거나 막 이래요. 국내 좀 교수님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협업을 하면 더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실이나 지금 다니는 회사의 팀원들이랑 자체적으로 이제 한 1주나 2주에 한 번씩 논문 읽고 같이 토론을 해요. 네. 그런 데서 또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학원도 다녀봤고, 저도 뭐 수업도 들어봤고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대학교 수업 들어봤고, 뭐 자격증도 뭐 좀 공부해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로는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았어요. 도움이 되긴 했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 논문에 나오는 영어가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을 본다, 영어 문학 작품을 본다 하면 당연히 어렵죠. 문학 작품은 되게 심오한 내용이니까. 근데 논문에 나와 있는 영어 자체는 그냥 팩트, 실험 결과에 대한 팩트를 그냥 사실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단어가 내용이 심오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논문 자체가 사실은 짧잖아요. 뭐 책이야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겠지만 논문은 길어봐야 20페이지거든요. 뭐 이해가 안 되면은 사전을 찾던 번역기를 쓰던 하면서 하면 어떻게든 뭐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완전 무슨 영어 ABC밖에 모른다 이 수준이 아닌 이상 어떻게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쳤다 이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사실은 이제 논문을 읽을 단계가 되는 거는 이제 초보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숙련자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논문을 읽는 단계가 된 거고, 이제 논문을 읽을 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의 뭔가 이제 주요 연구 분야가 생길 거예요. 사실은 이제 AI 빅데이터가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뭔가 좀 자신 있고 좀 재밌는 그런 연구 분야가 분명히 한두 개는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연구 분야에 관련한 논문을 당연히 읽겠죠. 이제 논문도 읽다 보면은 그 본인한테 맞는 그런 저널들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널마다 조금 그 타입이 달라요. 논문 쓰는 좀 타입 그 성격이 좀 다른데 나랑 좀 타입이 맞는 저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저널들에서 이제 뭐 분기별로인가 반기별로든 새로 이제 논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논문들 계속 읽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보통 읽으면은 뭐 논문 보통 10페이지, 20페이지 읽지만 10페이지, 20페이지에서 딱 핵심 아이디어 한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사실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핵심 아이디어 하나를 그 저자가 실험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게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지식들을 다 적층한 다음에
그 지식들 위에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하나 더 얹혀가지고 그걸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면은 그게 논문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저는 그냥 논문을 다 읽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그 표지에다가 정리를 해요. 간략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이라던가 논문을 정리할 시간에 논문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죠. 그 맨 첫 장만 보면 돼. 첫 장에 내가 생각해낸 내가 정리한 그 아이디어만 보면은 이 논문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논문이지. 그거를 이제 빠르게 다시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일하는 가운데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거죠. 예, 프로젝트를 실제 그 데이터에다가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논문에서 했었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까?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공부도 하고 그걸 실제 일로도 적용을 하고 이미 논문에서 증명이 된 훌륭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뭐 적용을 해도 뭐 무난하고 무방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직업이 있으시다. 그래서 직업이 있는데 공부를 짬짬이 내서 한다. 그러면 1년 안에 못 하죠. 1년 안에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고3처럼 이것만 공부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내가 미적이나 벡터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다. 그럼 그걸 또 따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미적이나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전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면 1년 안에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된 케이스도 있었고.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제가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코딩하는 거 외적으로 회사 관리하는 일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약간 프리랜서 개념식으로 했었을 때는 내가 아침에 하던 낮에 하던 밤에 하던 주말에 하던 새벽에 하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원하는 시간과 제가 원하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일만 빨리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을 많이 받았어요. 일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일을 많이 받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마다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코드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빨리 일을 단축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었죠. 적게 할 때는 하루에 3시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공부를 보통 했죠. 논문이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운동도 충분히 했고 뭐 휴식도 즐겼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책을 써서 좀 이제 브랜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이 몇 개 있어요. 국내 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들을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하나 하면은 다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제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로 다 이렇게 모아놨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뭐 특허 이런 것도 몇 개 있었고 특허도 이제 이런 AI 알고리즘 관련해서 특허 몇 개 냈거든요.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약간 원래 기존의 알고리즘 약간 변형하거나 저는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을 좀 섞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몇 개를 좀 특허를 낸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 브랜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운이 좋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2018년 2월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2018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비를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프리랜서 외주용역 플랫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국내에 뭐 대표적으로 크몽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프리랜서 외주용역 플랫폼에 제 이력서를 이제 그냥 올려놨던 거죠. 그냥 근데 이력서를 올려놨는데 지금도 사실은 AI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가 없지만 2018년 초에는 더 없어요. 그때는 진짜 아예 없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올려놓자마자 사실은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때 초반에 사실은 일을 열심히 했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뭐 매일 새벽 2, 3시까지 코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일하면서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그때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었죠. 그때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 자체에서 많이 한다 보니까 협업을 하고 있죠. 지금 회사에서는 10개 정도 하고 있고 협업으로. 예전에 이제 프리랜서로 할 때는 혼자서 한 5개씩 했어요. 동시에. 지금은 이제 코딩보다는 회사 운영하는 데 시간을 좀 쓰는 게 꽤 많았어요. 제가 20대 한 중반 이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삶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 회사 생활이 잘 안 맞고 저도 회사 생활이 힘든데 회사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이직을 몇 번 했어요. 이직 몇 번 했는데 뭐 이직을 해도 계속 회사에서 계속 트러블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고 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 공부를 하면 싫어하더라고. 일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회의나 회식 이런 것도 저는 좀 안 좋아했었고 출퇴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었고 또 제가 또 예민했거든요. 성격이 좀 예민한데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회사 생활 다 조직 문화잖아요. 이 조직 생활을 유연하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밖에서도 뭔가 내가 독립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겠는 거야. 진짜 이거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진짜. 근데 또 저희 집이 또 형편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가정 형편이. 돈은 벌어야겠고 근데 회사는 도저히 못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스스로 좀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분야가 나랑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럼 AI 빅데이터 쪽으로 내가 밀고 나가자 해서 사실 퇴사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 월급이 일단 끊겨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가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정말 약간 배수의 진을 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일단은 앞으로의 시대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됐고. 이미 지금 전체 시장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전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시장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가도 명품이 아닌 이상 명품이야 백화점을 사겠지만 명품이 아닌 이상 다 온라인 사지 누가 요새는 뭐 오프라인 가서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합니까? 이미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뜰 거는 분명해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뭐 블록체인, 뭐 AR, VR, 메타버스, 3D 프린팅 이런 쪽은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런 인공지능, 이런 데이터 쪽은 방금 제가 말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요소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인공지능이 가장 근본이 되고 거기에 이제 파생이 돼서 다른 이제 뭐 IoT 센서 데이터 아니면 뭐 블록체인, 뭐 나노 기술,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거든요. 뭐 로봇공학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무인 시대가 올 건데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느냐. 다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이에요. 데이터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인 자동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드론, 로봇공학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 인공지능이 필수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지능 개발자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할 것이다. 제 말이 뭔가 좀 의심스러우시면은 그냥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구글링 하셔가지고 뭐 미래 유망 직업, 뭐 아니면은 뭐 개발자들 연봉 수준,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좋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꿈이나 비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꿈이었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출근해야 한다는 스스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는 돈을 벌자. 내가 뭐 재벌급은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돈을 벌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목표한 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게 일단 이제 첫 번째 꿈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사 조직원들도 함께 경제적 자유를 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저만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가치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 1차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쓰는 뭔가 그냥 플랫폼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돈 이외에 뭔가 제가 사업적인 가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죠. 네. 저는 뭐 당연히 많죠. 저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저 스스로에게 가장 이제 보람은 배움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마다 저는 뭔가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 주변을 뭔가 변화시킬 때, 내 주변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가 저는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썼고 뭐 잘 안 팔린 책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 책을 읽고 좀 인생의 좀 이런 진로를 바꿨다. 또는
뭔가 새로운 다짐을 했다. 뭐 이런 메일들을 꽤 많이 받거든요. 감사 편지도 받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것 또한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들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원래 대기업에서 잘 다니던 분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저랑 같이 합류를 한 것 자체가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꽤 큰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준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어쨌든 내가 미치는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돈에 한이 맺혔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가지고 부자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자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돈이 한 100억 이상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허무주의가 밀려오는 거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아직 나이도 꽤 젊어. 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분들이 뭘 하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이나 도박에 빠지거나 여자에 빠져요. 거의 그 테두리 안에서 끝나더라고요. 저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 저는. 내가 근데 만약에 저 정도의 자산이 만약에 목표대로 좀 젊은 나이 만약에 된다. 그럼 남은 인생은 뭐 하면서 살까? 라고 고민했을 때 그러면 나는 뭐 사업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근데 그때 사업은 내 자신의 뭔가 경제적인 안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편안함과 뭔가 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죠. 네.